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슈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6년 몇 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다소 긴장감이 좀 있었고요. 또 어떠한 멘트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약간의 불안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실제로 기준금리도 인상했고 뭐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도 호키시 했는데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보란듯이 오히려 좀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뭐 괜히 쫄았나? 이게 이제 다 악재가 반영됐나? 이제 다시 상승세 시작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안도감 플러스 자신감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것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면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지난주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16일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FOMC가 있었고,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 주가를 보시면 FOMC 당일날부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최근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빠르게 되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국내 주가도 이제 수요일 FOMC가 반영된 그 이후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주가가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오히려 FOMC 이후에 안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막 시장이 환호할 정도로 도비시하지 않았던 게 일단은 미국채 2년짜리가 한때 2.46까지 갔다가 2.24 갔다가 지금 2.15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내 남아있는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또 5월 달에 양적 긴축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도비시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워낙 그동안 조금 많이 이렇게 선반영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환율도 되게 드라마틱했던 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목요일, 금요일 크게 하락을 하면서 1244번 갔던 우리 환율이 지금 1207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FOMC 효과였다라고 완전히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조금 우려가 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진영학적 긴장에 대한 그런 공포감들이 물론 지금도 아직도 평화협정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멀었고 계속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데 일단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로 보게 되면 루브라 환율이 조금 빠르게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어쨌든 한때 130달러 갔던 게 지금 104달러까지 빠르게 좀 하향 안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조금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FOMC와 더불어서 우려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인데 러시아가 달러 환율로 이렇게 이자 지급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디폴트 우려가 좀 넘어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FOMC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 부분 플러스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들이 좀 진정된 것들이 지난주에 빠르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다우가 5.5%, 나스닥이 8%, 항생도 4%, 코스피, 코스닥 1%, 3%대 상승을 보였으니까 지난주에 긴장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주식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면 이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전혀 없네. 이제 바닥 다 잡았네. 지금부터 다시 또 본격적인 상승이네.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이렇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짚어드리면서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슈 분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번에 통화정책 회의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미 연준이 6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요번에 2022년 3월 달이니까 요 정도 지금 시점이 흐른 거고요.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를 보게 되면 요번에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1.9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금리 인상을 했고 남아있는 6번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0 정도 갖다 놓겠다라는 게 지금 이 FOMC 멤버들의 컨센서스이고요. 그리고 23년에는 2.75에서 한 3%까지 추가적으로 금리가 한 3번 정도 더 인상되는 거, 3번에서 4번 정도 인상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23년도 거의 비슷하다가 이제 롱거런이라고 해가지고 향후의 장기적인 목표 기준금리는 오히려 23년, 24년보다 조금 낮아지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올해랑 내년까지 빠르게 했다가 길게 보면 그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 수준에서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겠다. 뭐 이제 이런 전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성장률을 4.0에서 2.8로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떨어뜨린 것 같아요. 거의 1.2%포인트 정도는 크게 떨어뜨렸고, 2020년 올해 전망이요. 그리고 물가 전망은 2.6에서 4.3으로 뭐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가 전망치가 더 크게 상향이 돼서 성장률 하향 조정된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성장률의 하향 조정과 이 물가의 상향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제 우려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만큼 강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멘트, 시장을 안정시켜주는 멘트를 하면서, 사실 숫자로만 봤었을 때는 성장률 떨어뜨리고 물가 올리는 것, 그 가운데서 기준금리 전망치 올리는 것,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소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얘기하면서 일단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좋은 부분들을 많이 채택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FOMC에서 이 전망치 바뀐 거 조금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제가 차트로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률 22년 거를 당초 4.0에서 2.8로 크게 떨어뜨렸고요. 23년, 24년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물가도 22년도에 크게 상향 조정했고, 뭐 23년, 24년 크게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연말 0.9 봤던 거를 올해 1.9, 그 다음에 내년도 1.6 봤던 거를 2.8, 그리고 내후년에도 2.8, 그리고 롱거런 금리가 오히려 지난 회의 때보다는 좀 하향 조정됐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채권시장 쪽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기채 금리는 이 롱거런 금리 수준에 조금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올라야 이 정도 수준이 고점이겠네? 2.4 정도면은 장기 금리 기준으로 미국채 10년이나 미국채 30년 금리면 이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겠네? 약간 이제 고점을 잡아주는, 근데 그게 지난번 회의보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채권 시장의 장기채는 조금 좋아할 만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FF 선물 시장에서 이 FOMC 이후에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 전망치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75에서 2.0, 그러니까 연준에서 점도표 전망했던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높았는데, 시장은 조금 연준보다 더 호키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2.0에서 2.25,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7번 회의를 더 할 것을 지금 이제 시장은 좀 더 가능성 높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남은 회의가 지금 6번이니까 실질적으로 6번 회의 중에 한 번 정도는 50bp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번에도 남들은 다 25bp 인상 주장을 했는데 50bp 인상 주장을 한 분이 계시죠. 요즘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제임스 블러드, 이분이 세인트루이스인가? 예, 이 지역 연은 총재께서 50bp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고, 올해 연말까지 3%까지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뭐 매우 호키시한 주장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여는 총재들도 첫 시작은 25pp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는 50pp 인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줬는데 지난 그 의사록에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금리 인상한 이후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적 긴축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5월이라고 아예 파월 의장이 조금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이면 요번에 3월 FOMC 다음이 바로 5월 FOMC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상할 때부터 양적 긴축에 대한 뭐 계획이 나오든 실질적으로 병행이 되든 그래서 생각보다는 긴축의 속도가 매우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은 긴축이 되게 호키시하게 스탠스가 나온 건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은 뭐 상당히 오히려 환호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 올해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 정도 가게 되면은 4대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국, 유럽, 일본, 미국 요 4대 중앙은행의 이 보유자산 증가율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즉, 유동성에 오히려 이제 통화 공급의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화가 이제 흡수되는 국면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실제로 지금 연준이 예고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양적 긴축도 계속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은 물가에 달려 있겠죠. 지금 미국 물가가 지난 2월이 7.9%까지 올라왔고 3월 물가는 유가를 감안해 보면 아마 8%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저효과 타면서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데 올해 연간 평균으로 물가 수준이 지금 CPI 기준으로는 5%대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제 연준의 타겟은 이제 PC 핵심 소비자 지출 물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 5%보다는 조금 낮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준의 물가 타겟이 2%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매우 높죠. 그래서 현재의 이 물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성장이 웬만큼 둔화되지 않고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쭉 올릴, 그 다음에 양적 긴축도 하면서 상당히 통화 긴축을 빠르고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고요. 결국 이제 유가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관건이 되겠죠. 한때 130불 갔다가 뭐 이란하고의 핵 협상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진전을 보이면서 다시 좀 100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100불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100불 이상에서 계속 머문다 하면 이 자체도 매우 고유가이기 때문에 물가에는 계속해서 상방 압력이고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상에서 떨어지는 시기도 계속 뒤로 좀 밀리게 된다. 그럼 연준도 결국 이제 지금 예고했던 긴축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현재로서는 연준이 예고한 연말까지 남아있는 6번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하고, 이제 뭐 5월달부터 양적 긴축을 하는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뭐 이보다 더 세질 수도 있고, 뭐 이보다 그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는데 과연 주식시장이 계속 버틸 수가 있을까?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가 결국은 다시 이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예고하는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그냥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할 건지 이제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과거의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199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뭐 한 97년, 98년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있었는데 이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고 이 녹색은 미국의 이제 S&P 주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보면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뭐 요때도 뭐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2015년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막 올리는데도 주가는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미국
주가는 뭐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아 이건 미국이지 뭐 우리나라는 사실 좀 다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하고도 비교했는데 자 마찬가지 시기입니다. 보시면은 94년도에 미국 기준금리 올릴 때 우리 주가도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그 1999년 뭐 이때도 보면은 그래도 꽤 주가가 괜찮았고요. 요때 2005년부터 2004년부터 금리 올릴 때도 주가가 괜찮아져 코스피. 그리고 요때도.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어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주식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 시작하고 그 직전에 보면 잠깐 주가가 흔들려요. 왜냐면 이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기니까 요때도 좀 코스피 좀 빠지죠. 요때도 주가 빠지죠. 금리 인상 직전에.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시장 먼저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인상이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거,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방증이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작하기 직전까지 조정받고 오히려 시작하고 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요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 주가의 모형이 이른바 이제 배당 성장 할인 모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수식으로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향후에 예상되는 배당을 분자로 하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과 그리고 배당 성장률의 차이 부분으로 할인을 해주면 이게 현재의 주가의 적정 수준이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배당 성장률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당 성장률은 앞으로 배당 성향은 결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즉 결국은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률과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결국은 이제 시장 금리 수준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 시장 금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할인하는 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도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구 수익률과 이 성장률의 차이 부분으로 결국 배당 성장률을 이제 할인해주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수식에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요구 수익률 K, 즉 시장금리 수준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 G, 요 두 부분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 높아지고 계속 배당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하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배당하는 그런 배당 성장이 더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리는 속도보다 성장이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금리 수준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인 금리 수준은 뭐냐? 경제 성장률 대비, 기업 이익의 성장률 대비, 배당 성장률 대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는 단순히 기준금리, 그러니까 뭐 그냥 시장금리라고 할게요. 전반적인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과 속도가 성장 대비 과하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의 경우에 보게 되면 1993년 4년 정도, 그 다음에 뭐 1998년 99년, 그리고 뭐 2004년부터 5년 6년 정도, 그리고 뭐 이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이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고 요 이렇게 막대 표시한 게 미국의 이제 GDP 실질 성장률 기준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구간들이 성장률이 조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이상으로 기준금리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분만 제가 그 기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기준금리의 저점과 고점을 보자는 게 아니라, 자, 똑같은 시계열로 보면 일단은 94년도에는 별로 이렇게 미미한 것 같고 2000년, 2001년 보게 되면 주가가 잠깐 올라간다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확실히 뭔가 조금
상당히 긴 기간의 조정을 보이고요. 2006년부터도 당분간은 오르지만 그 뒤로 다시 역시 의미 있는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조정의 의미는 대부분 적어도 한 30-40% 이상, 그러니까 2000년에도 보면은 한 1500 갔던 지수가 800까지 밀렸고 2006년에도 1600 갔던 지수가 800까지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30-40% 이상 크게 조정받던 국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성장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기간이 꽤 지속된 이후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국도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국의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기 2007년 8년 그 다음에 2011년에서 13년 정도 요 두 기간 보면 역시 한국도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아요. 2007년도에는 2000선 갔다가 뭐 1000선까지 반토막 났고, 요때도 2200이 거의 1800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0% 정도 조정.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률 대비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게 된다. 그 전까지는 뭐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조금 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주가가 좀 뻗어나갈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기준금리가 성장 수준을 상회하게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연준의 요번 3월 FOMC의 전망표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 지금 연준 전망입니다. 연준이 생각하기에 2023년도에 성장률이 올해는 2.8인데 내년도 2.2로 떨어진대. 그죠? 근데 기준금리를 보면 올해는 1.9,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 1.9 대비 성장률 2.8은 얘가 높죠. 근데 내년도 가면 성장률이 2.2%인데 얘네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2.8이죠. 그죠? 기준금리가 실질 성장률을 넘어가는 기간이 바로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은 흔히 말하는 안도랠리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지만 정말로 연준 전망대로 기준금리 계속 인상이 되고 성장률이 이제 뭐 떨어져서 이제 기준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하게 되는 23년께에는 요때는 정말로 주식시장이 크게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2월달에 한국은행이 성장률 3.0으로 올해 전망을 했는데 사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저는 조금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월달에 한국은행이 그 성장률 3.0% 발음이 안 되네. 3.0으로 전망했었을 때 기본 가정이 뭐냐면 미국 성장률이 3.8이래요 연간. 근데 미국은 이미 2.8로 낮췄잖아요. 그 다음에 원유 도입 단가가 85불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원유 도입 단가는 우리는 그 WTI를 하는 게 아니라 두바이유를 그 도입하잖아요. 두바이유는 WTI보다 더 높아요. 유가가. 근데 지금 뭐 100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성장률 3%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경기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재밌는 게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떨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올라.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분분합니다. 야, 선행지수보다는 동행지수가 중요해. 실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뭔 소리야. 선행지수 떨어진 지가 한참 됐으니까 얘도 곧 꺾일 거야.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동행지수가 잘못됐다고 봐요. 즉,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동행지수가 왜 잘못됐냐고 제가 단언을 하냐면, 동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정도인데 그 중에 수입액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입액이 11월, 12월 특히 확 올랐고 1월 달에는 2.5로 거의 12월보다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지수의 항목에 수입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동행지수도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수입액이 왜 올라가는지 상상이 되시죠?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죠.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액이 오른 거지 이거는 경기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곡이죠. 얘를 빼보세요. 얘를 빼보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광고업 생산 횡보, 서비스 생산은 하락, 건설기술액도 하락, 소매 판매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내수출하, 비농림 업 취업자 수 변동 없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 얘만 보면 지금 동행지수도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판국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성장 전망 안 믿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출 증가율도 작년 5월달 고점으로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고, 기저효과 감안하게 되면 올해 2, 4분기에는 이거 거의 한 자릿수 대 초반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미국은 2023년 가야 성장률보다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 기준금리처럼 이렇게 파박하고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로 갖다 놓고 올해 연말에 잘하면 1.75 내지는 2%일 것 같아서, 뭐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기준금리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미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시기가 2023년이다. 요거는 우리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녹색 차트가 원달러 환율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보통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하는 기간을 표현해보면 그때 주가가 좋은 적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환율이 급등하는 기기에는 국내 주가가 안 좋습니다. 즉 언더퍼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장을 갈 거냐 국장을 할 거냐 봤었을 때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국장이 국내장보다 낫다. 국내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환율 전망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뭐 지난주 후반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쭉 되고, 뭐 우리는 먼저 했지만 어느 순간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이제 높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좀 하방 경직이 있다고 봐야 되죠. 다만 이제 이미 2020년 고점 수준의 환율이 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환율이 뭐 1,300원 가고 뭐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분간 뭐 1,200원대 위에서 노는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제 그동안 국내 시장이 언더퍼폼 했던 거는 조금 선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뭐 조금 미국 주가하고는 어느 정도 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원화가 약세인 기간,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환류되는 기간에는 국내 시장이 아웃퍼폼하기 좀 힘들다. 뭐 이제 한동안 지난해 워낙 미국장 좋고 국내장 안 좋아서 올해는 미국장보다는 국내장이 좋다라는 주장들을 좀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좋을 거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수익률 곡선 역시 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의 미국 수익률 곡선인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한번 올려가지고 단기 쪽은 아직은 가파르긴 한데, 보시면은 그 3년 이상의 구간은 지금 거의 평탄화돼 있어요. 3년, 5년, 7년, 10년 보면 지금 5년하고 10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장중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벌써 일부 구간에 그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지난주에 좀 오르긴 했지만 한 2점 초반대 정도인데, 아까 제가 연준이 롱거런으로 기준금리 2.4로 오히려 낮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상한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의 그 최종 도착지가 2.4라고 한다면 10년 이상의 장기채 금리는 그 이상 잘 안 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단기적 금리가 꾸역꾸역 올라오게 되면 이제 평탄화되는 구간이 이렇게 단기 쪽으로도 확산이 되겠고, 이제 역전까지 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2년하고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흐름이라면 올해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채 2년과 10년이 역전되면 이거 경기 침체의 신호네?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아직은 시차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차트는 요 빨간색은 미국채 2년짜리 금리이고요. 여기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미국채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한 데가 이제 역전했던 구간인데, 보시면은 그 1999년도 후반에 이제 2년, 10년 스프레드 역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역전이 진행이 됐는데, 미국의 주가의 고점은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은 더 가요. 뭐 길게는 한 1년도 더 갑니다.
2005년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 12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2년, 10년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잠깐 풀렸다가 다시 역전되는데 이때도 보면은 미국 주가는 당분간은 고점을 가다가 그 뒤로 거의 1년 가까이 고점 기록한 다음에 이제 다시 꺾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금리네요. 저기 주가 차트 보세요. 그 역전이 돼도 상당 기간 가요.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풀리는 시점에서 이제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역전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꺾이는 거 아니다. 어떤 때는 막 1년, 2년까지도 역전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통화 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해서 시장은 그동안 좀 많이 긴장해 있었는데 막상 인상되니까 긴장이 풀렸어. 그리고 여전히 금리 올려봤자 제로 금리 대 수준이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정받은 거 보면은 뭐 아직 밸류가 싸졌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미국 경제가 뭐 코로나 이후 조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뭐 여전히 기업 이익이 나오네. 이러면서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오히려 조금 순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 통화정책 사이클 상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앞서 쭉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성장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 그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긴장해야 된다. 근데 그게 대략 미국이나 한국이나 잠재 성장률로 보게 되면 거의 한 2% 내지는 1%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준금리가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 미국 기준금리가 1% 후반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게 현재로서는 대략 빠르면 올해 말 내지는 내년도 정도 예상이 지금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응은 아마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먼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래도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좀 충격을 받을 거라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아직 2022년 이제 3월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뭐 다음 달, 다다음번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뭐 시장은 오히려 조금 그동안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을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이 누적화된 거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이제 요번 사이클에서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정은 그냥 1, 20% 조정이 아니라 진짜 30%, 40% 최악의 경우는 50%까지 조정이 나는 거다. 그거는 올해 하반기 이후 연말이나 내년도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변수는 과거에는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변수는 뭐냐면 물가가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정말로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적 긴축이 5월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과거에 양적 긴축이 같이 진행됐던 시기는 또 주식시장이 또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 보면 저는 일단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번 FOMC 그리고 어쩌면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되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내년도 가게 되면 1, 20% 조정이 아니라 정말 3, 40%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국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영상 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자, 저는 제가 주간 단위로 뭐 어떨 때는 ETF 보여드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이슈가 있으면 이슈 분석 영상을 준비를 해드릴 텐데요. 뭐 여러분들 최근에 좀 조회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댓글도 좀 늘어나서 저도 조금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매주 월요일날 연합인포맥스 8시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좀 오셔서 저한테 좀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저한테 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방송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일요일 날에는 꼭 영상 업로드 하니까 매주 일요일 날 저희 영상 기다려주시고 일요일 날 못 보신 분들은
월요일 출근길에라도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